어니스트 해밍웨이 장편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 제2부 22. 그날 밤 추워지더니 다음날 일어나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스페달레 마조레에서 돌아오는 길부터는 억수같이 쏟아져 미국 병원으로 돌아왔을 땐 온몸이 푹 젖었다. 병실로 올라온 뒤에도 장대비가 발코니를 계속 때렸다. 바람에 휘날리는 빗발이 유리창을 거세게 두드렸다. 외출복에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브랜디를 약간 마셨으나 술맛은 그리 좋지 않았다. 밤중에 메스꺼움을 느꼈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자 구역질이 올라왔다. 의심의 여지가 없군. 미국 병원 의사는 말했다. 미스, 중이의 눈 흰자위를 보게나? 미스 게이지가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거울을 들어 내게도 보여주었다. 눈의 흰자위가 누렇게 떠있는 게 황달이었다. 나는 2주간 황달을 앓았다. 그리하여 캐서린과 함께 요양 휴가를 떠날 수 없었다. 우리는 라고마조레에 있는 팔란차로 떠날 계획이었으나 불발로 끝났다. 단풍이 물드는 가을이면 그곳 풍경이 아주 좋았다. 산책로가 있고 호수에서 송어 낚시를 할 수도 있었다. 인구가 적어서 스트레사보다 지내기도 한결 좋을 것이다. 스트레사는 밀라노와의 교통편이 좋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팔란차에는 멋진 마을이 있고 어부들이 사는 섬들까지 배를 저어 갈 수 있으며 가장 큰 섬에는 식당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가지 못했다. 내가 황달로 침대에 드러누워 있던 어느 날 미스 반 캄퍼니 병실로 들어와 옷장문을 열더니 빈 술병들을 찾아냈다. 그 전에 내가 수의를 시켜 술병 한아름을 내려보냈는데 그녀가 그 광경을 보고서 술이 더 남아있으리라 생각하고 올라온 것이었다. 대부분이 베르무트 병이었고 마르살라 병, 카프리 병, 비어있는 키안티 병, 두서너 개의 꼬냑 병도 있었다. 수위는 베르무트가 들어있던 큰 병과 지프로 싼 키안티 병을 밖으로 날라가고 마지막으로 브랜디 병만 남겨둔 터였다. 미스 반 캄퍼는 이 브랜디 병들과 퀴멜이 담긴 곰 모양의 병을 찾아냈다. 그녀는 특히 이 곰 모양의 술병을 보고서 버럭 화를 냈다. 술병을 들어올리자 앞발을 든 채 엉덩이를 깔고 주저앉은 곰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곰의 유리대가리에는 코르크 마개가 박혀 있었고 밑바닥에는 끈적끈적한 술이 좀 남아 있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퀴멜이요, 내가 말했다. 최상품은 곰 모양 술병에 들어있죠. 러시안산입니다. 모두 브랜드병이지요? 미스 반 캄퍼니 물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마셨죠? 돈을 주고 내가 직접 사온 것들입니다. 이탈리아 장교들이 자주 나를 찾아오는데 그분들에게 대접하려 했던 거예요. 중이님은 안 마셨나요? 그녀는 물었다. 나도 마셨죠. 브랜디라니. 그녀가 중얼거렸다. 브랜디 빈병이 11개나 되고 더군다나 저 곰처럼 생긴 술병까지. 귀멜이에요. 사람을 보내 저것들을 치우도록 하죠. 술은 저 빈병들이 전부인가요? 지금으로서는. 이런 것도 모르고 황달에 걸린 중이님을 가엾게 여겼군요. 동정해 주었다니 고맙군요. 전선복귀를 피하려 한다는 이유로 중이님을 비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황달에 걸리는 것보다 더 똑똑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요. 무슨 중독? 알코올 중독. 내 얘기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른 도피 수단을 찾지 못한다면 중이님은 황달이 나은 뒤에 전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자진해서 걸린 황달 때문에 요양 휴가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럼요. 미스 반 캄퍼는 황달에 걸린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런 환자들은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황달에 걸려 기뻐 날뛰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말인가요? 그게 전선 복귀보다 나을 테니까요. 미스 반 캄퍼는 나는 말했다. 제 발로 자기 불알을 걷어차서 환자가 되려는 사람도 있었나요? 미스 반 캄퍼니 이 고약한 질문을 무시했다. 그녀로서는 그 말을 무시하거나 병실에서 나가야 했는데 아직 나갈 생각은 없었다. 오랫동안 나를 싫어해 왔으니 지금이야말로 그 증오심을 풀어버릴 때라고 생각한 것이다. 자해를 저질러 전선 복귀를 피하려 한 병사들을 많이 알아요. 내 질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 또한 자해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봤어요. 내가 묻는 건 제 발로 자기 불알을 걷어차서 환자가 된 사람을 아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황달의 고통과 가장 비슷한데 여자들이 그런 기분을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황달에 걸린 적이 있는지 물은 겁니다. 미스 반 캄펀. 왜냐하면 미스 반 캄펀은 방에서 휙 나가버렸다. 잠시 후 미스 게이지가 병실로 들어왔다. 반 캄펀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던데? 자해의 증세를 비교했죠. 그녀가 결코 겪어보지 못한 출산 이후 황달과 비슷한 느낌일 거라고 말해줄 셈이었는데 어리석은 짓을 했군요. 그녀는 중이님 머리 가죽을 벗기려 할 거예요. 이미 내 머리 가죽을 가져갔어요. 이미 내 휴가를 몰수했고 어쩌면 나를 군사법정에 세우려 할지도 모르지. 참 심술궂은 여자예요. 처음부터 중이님을 싫어했죠. 게이지가 말했다. 도대체 왜 무슨 일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선 복귀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시고 황달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녀가 웃었다. 충이님은 술을 입에도 안 댔다고 증인해 드릴게요. 누구라도 그렇게 증언하겠다고 나설 거예요. 하지만 술병들을 들켰는걸요? 술병들을 치우라고 내가 수백 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어디에 있죠? 옷장에. 여행 가방 있어요? 아니, 저 배낭에 넣어줘요. 미스 게이지는 술병들을 배낭에 꾸렸다. 수희에게 맡길게요. 그녀는 문으로 갔다. 잠깐! 그때 미스 반 캄펀이 갑자기 나타나 말했다. 이 병들은 내가 증거품으로 가지고 가겠어. 그녀는 수위를 대동하고 있었다. 이것들을 나르세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 군의관에게 보여줄 거야. 그녀는 복도로 나갔다. 수위가 배낭을 날랐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그도 잘 알고 있었다. 휴가 타먹을 자격을 박탈당한 것 말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3. 전선으로 복귀하는 날 밤, 나는 수위를 밀라노역으로 보내 토리노발 기차가 들어오면 미리 좌석을 잡아두도록 했다. 토리노에서 군용 열차로 편성되는 기차는 밤 10시 30분경에 밀라노에 도착하여 자정에 떠날 예정이었다. 출발 시간까지 밀라노역에 머물면서 군인들을 태울 것이다. 군용 열차이므로 무료였으나 좌석을 잡기 위해서는 미리 역에 나가 기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했다. 수위는 혼자 가지 않고 양복점에서 일하다가 입대하여 기관 총수로 복무하던 중 휴가를 나와 있던 친구와 함께 가기로 했다. 둘씩이나 자리를 잡으러 갔으니 그중 하나는 좌석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두 사람에게 승강장 입장권 살 돈을 주고 내 짐도 함께 들고 가라고 했다. 큰 배낭 1개와 잡낭 2개였다. 오후 5시경 나는 작별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왔다. 수위가 이미 내 짐을 수의실에 가져다 놓았다. 나는 자정 조금 전까지 역으로 가겠다고 했다. 그의 아내는 나를 시뇨리노라고 부르며 울었다. 그녀는 그렁그렁한 눈물을 닦고 악수를 한 뒤에 다시 울었다. 그리고 내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자 또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 옷을 수선해주곤 했다. 작고 땅딸막한 체구에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하고 머리는 하얗게 센 여인이었다. 울 때 그녀의 얼굴은 온통 주름투성이가 되었다. 나는 거리 모퉁이에 자리 잡은 와인바로 들어가 창밖을 내다보며 캐서린을 기다렸다. 밖은 어둡고 추웠으며 안개가 서려 있었다. 나는 주문한 커피와 그라파 값을 치르고 창가의 불빛으로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폈다. 캐서린의 모습이 보인 순간 창문을 똑똑 두드렸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암청색 망토에 부드러운 펠트 모자 차림이었다. 우리는 함께 걸었다. 인도를 따라 군데군데 들어선 와인바를 지나 시장의 광장을 가로지르고 이어 거리 위쪽으로 올라가 아치로 덮인 길을 통과하여 대성당으로 갔다. 대성당은 안개에 젖어 희뿌옇게 보였다. 전차 선로를 지나자 왼쪽에 창문을 환히 밝힌 상점들이 즐비했고 갤러리아 입구가 있었다. 대성당 광장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정면으로 다가가자 그 석조 건물은 엄청나게 커 보였다. 돌들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갈까? 아니요, 캐서린이 대답했다. 우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돌 버팀벽 그늘에 함께 서 있는 한 병사와 여자 곁을 지나쳤다. 두 남녀는 버팀벽에 바짝 기대어 있었는데 남자가 망토로 여자를 감싸고 있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군, 내가 말했다. 아무도 우리와 같지 않아요, 캐서린이 대꾸했다. 그리 행복한 말투는 아니었다.
저 사람들도 어디 아늑한 곳으로 가면 좋을 텐데. 그런 곳에 가더라도 별수가 생기겠어요? 글쎄, 누구든 갈 곳은 있어야지. 대성당이 있잖아요. 캐서린이 말했다. 이제는 대성당을 지났다. 광장 끝까지 가서 뒤돌아보니 안개에 묻힌 대성당이 아름다웠다. 우리는 가죽 제품을 취급하는 상점 앞에 잠시 섰다. 진열장에는 승마화, 배낭, 스키 장화 등이 있었다. 전시물답게 각각의 상품들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었다. 배낭은 중앙에, 승마화는 한쪽 끝에, 스키 장화는 반대쪽 끝에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검은색 가죽은 기름을 발라 길들인 안장처럼 반들반들했다. 광택 없는 가죽에 기름을 먹인 제품들이 전깃불에 더욱 반짝거렸다. 언제 스키를 한번 타러 가? 2달만 지나면 미렌에서 스키장을 개장할 거예요. 그럼 그곳으로 가지. 그래요.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는 다른 진열장들을 지나쳤고 방향을 틀어 이면도로 쪽으로 내려갔다. 이 길로는 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조레 병원에 다니던 길이지. 나는 말했다. 좁은 골목길이라 우리는 오른쪽에 바싹 붙어 걸었다. 많은 사람들이 안개 속을 오가고 있었다. 거리에 질비한 상점 진열장마다 불이 켜져 있었다. 우리는 치즈를 잔뜩 쌓아놓은 진열장을 구경했다. 나는 무기 판매점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잠깐 들어가 보자. 총을 하나 사야겠어. 어떤 총? 권총 말이야. 우리는 상점으로 들어갔다. 나는 빈 권총집이 달린 벨트를 풀어 판매대에 올려놓았다. 판매대에는 여점원 둘이 있었다. 그들은 몇 자루의 권총을 가져다 보여주었다. 이 권총집의 규격과 맞아야 해요. 나는 권총집을 열면서 말했다. 회색 가죽으로 된 것이었는데 시내에서 차고 다니기 위해 사둔 중고품이었다. 괜찮은 권총들이 있나요? 캐서린이 물었다. 다 비슷비슷한데 이 권총은 쏴볼 수 있을까요? 내가 여점원에게 물었다. 지금은 사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물건은 아주 좋아요. 이거라면 틀림없을 거예요. 나는 총을 집어들고 방아쇠를 당겨보았다. 스프링이 약간 뻑뻑했지만 느낌은 좋았다. 조준해서 다시 당겨보았다. 중고품이에요. 여자는 말했다. 명사수인 장교가 지녔던 총이죠. 그가 이 가게에서 사간 건가요? 그럼요. 어떻게 다시 입수했죠? 당번병에게서 샀어요. 어쩌면 내 총도 있을지 모르겠군. 얼마죠? 50리라. 아주 저렴해요. 좋아요. 예비 탄창 둘이랑 실탄 한 상자도 줘요. 그녀는 판매대 아래에서 물건을 꺼냈다. 대검은 필요 없으세요? 아주 싼 중고품이 있는데. 전선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 그러시면 대검은 필요 없겠네요. 나는 권총과 실탄 대금을 치렀다. 탄창을 제자리에 채운 다음 권총을 빈 권총집에 집어넣고 예비 탄창에 나머지 탄환을 채워 권총집에 달린 가죽 주머니에 넣은 뒤에 다시 벨트를 찼다. 권총이 달려있으니 벨트가 묵직했다.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정규 권총을 장만하는 편이 낫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 탄환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완전 무장이군. 나는 말했다. 잊지 말고 꼭 해야 할 일이 있지. 병원으로 후송되는 중에 어떤 놈이 내 총을 훔쳐갔거든. 성능 좋은 권총이면 좋겠네요. 캐서린이 말했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여자어머니 물었다. 없는 것 같군요. 그 권총에는 매는 끈도 있어요. 나도 봤어요. 여자어머니는 뭔가 좀 더 팔고 싶어 했다. 호루라기는 필요 없으세요? 필요 없어요. 여자어머니가 인사를 하고 우리는 인도로 나왔다. 캐서린이 진열장을 들여다보았다. 여자어머니 내다보고 다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나무에 박아 넣은 저 작은 거울들은 뭐에 쓰는 거죠? 새를 유혹하는 물건이야. 들판에 나가 저것들을 빙빙 돌리면 종달새들이 그걸 보고 날아오는데 그러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엽총으로 쏘아 잡지. 영리한 사람들이네요. 미국에서는 종달새 같은 건 별로 안 잡겠죠? 흔치는 않지. 우리는 거리를 가로질러 건너편 보도를 걷기 시작했다. 이제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캐서린은 말했다. 아까 만나 걸을 때는 아주 울적했거든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언제나 마음이 포근해지지. 우리는 늘 함께 있을 거예요. 그래, 자정에 내가 떠나는 것만 빼면. 달링, 그런 생각은 그만둬요.
우리는 거리 위쪽으로 걸어 올라갔다. 안개가 불빛들을 노랗게 만들었다. 피곤하지 않아요? 캐서린이 물었다. 당신은? 괜찮아요. 걷는 게 재미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걷지는 말자고. 그래요.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 불빛이 없는 이면도로로 들어가 걸었다.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캐서린에게 키스했다. 그녀의 손이 내 어깨로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가 내 망토를 끌어당겨 자신의 몸을 감쌌고 우리 두 사람은 하나의 망토에 쌓였다. 우리는 이면도로 한 구석 높은 담에 바싹 붙어 서 있었다. 좀 근사한 곳으로 가지? 좋아요. 캐서린은 대답했다. 우리는 이면도로를 따라 걸어서 운하 옆으로 난 넓은 대로까지 나왔다. 운하 건너편에는 벽돌 담벼락과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바로 앞 거리 아래쪽에 다리를 건너가는 전차가 보였다. 다리 앞에서 마차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말했다. 우리는 안개 낀 다리에서 마차를 기다렸다. 전차 몇 대가 귀가하는 사람들을 가득 태운 채 거리를 지나갔다. 이윽고 마차 한 대가 왔지만 손님이 타고 있었다. 자욱한 안개가 비로 바뀌어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걷거나 전차를 타야겠어요. 캐서린이 말했다. 마차가 올 거야. 여기가 길목이거든. 저기 한 대 오네요. 마부는 말을 세우고 미터기에 달린 금속 표지를 내렸다. 마차 덮개는 닫혀 있었고 마부의 외투에는 물방울이 묻어 있었다. 니스를 칠한 마부의 모자가 비에 젖어 반짝거렸다. 우리는 좌석에 나란히 앉았다. 머리 위에 방수 덮개 때문에 좌석은 어둑어둑했다. 마부에게 어디로 가자고 했어요? 기차역으로. 그 건너편에 우리가 가려는 호텔이 있지.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짐도 없이? 나는 대답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뒷골목을 누비며 기차역이 도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캐서린은 물었다. 배가 고파질 것 같은데? 방으로 시켜 먹으면 되지. 입을 게 없어요. 잠옷조차. 하나 사면 돼.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마부를 불렀다. 비야만 존위로 쭉 올라갑시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길목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큰 거리로 나서자 캐서린은 상점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다. 저기 상점이 있네요. 그녀가 말했다. 마차를 세우자 캐서린은 길에 내려 인도를 건너 상점으로 들어갔다. 나는 좌석에 편하게 앉아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다. 비는 계속 내렸다. 젖은 거리에서 빗물 냄새가 풍겨왔고 마른 비를 맞아 온몸에서 김을 모락모락 뿜어댔다. 그녀가 꾸러미를 들고 돌아와 좌석에 오르자 마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사치를 부렸어요, 달링.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아주 좋은 잠옷이에요. 호텔에 도착하자 나는 캐서린에게 마차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뒤 안으로 들어가 지배인에게 방을 달라고 했다. 방은 많았다. 곧 마차로 나가 마부에게 요금을 치른 다음 캐서린과 함께 호텔로 들어갔다. 단추가 달린 제복을 입은 키 작은 보이가 짐을 날랐다. 지배인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우리를 보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엘리베이터는 붉은 벨벳과 노쇠가 많이 사용된 화려한 것이었다. 지배인도 우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식사는 방에서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메뉴를 올려다 주시오. 내가 대답했다. 뭔가 특별한 것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사냥으로 잡은 새라든가 수플레 같은 것 말씀입니다. 엘리베이터는 계속해서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3층을 통과하더니 철커덕 소리를 내며 멎었다. 사냥한 새는 뭐가 있소? 꿩이나 도요새가 있습니다. 도요새로 하죠. 내가 말했다. 우리는 복도를 걸어갔다. 낡은 카펫이 깔린 복도 양편에 문들이 즐비했다. 지배인은 어느 방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열쇠로 문을 열었다. 다 왔습니다. 아주 아늑한 방입니다. 제복을 입은 키 작은 보이가 방 한복판에 있는 테이블에다 짐을 내려놓았다. 지배인은 커튼을 열어젖혔다. 밖에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지배인이 말했다. 붉은 벨벳으로 꾸민 방이었다. 거울이 많이 걸려 있었고 의자 2개와 세팅 커버를 덮은 큰 침대가 있었다. 욕실로 연결되는 문도 보였다. 메뉴를 올려 보내겠습니다. 지배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다. 나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고 줄을 당겨 두툼한 벨벳 커튼을 쳤다. 캐서린은 침대에 걸터앉아 유리 샹들리에를 올려다보았다. 모자를 벗자 그녀의 머리카락이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그녀는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가다듬었다.
나는 다른 세계의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였다. 그녀가 망토를 침대에 툭 떨어뜨렸다. 왜 그래 달링? 내가 창녀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나는 유리창으로 걸어가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다. 분위기가 이렇게 울적하게 돌아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당신은 창녀가 아니야. 알아요 달링. 하지만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싫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팍팍했다. 이곳은 우리가 들 수 있는 가장 좋은 호텔이야. 그러고서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광장 너머에 기차역 불빛이 보였다. 거리에는 마차들이 지나가고 공원의 나무들도 눈에 띄었다. 호텔 불빛이 젖은 포장도로 위에 떨어져 반짝거렸다. 이런 제기랄, 뜬금없이 창녀라니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말다툼이나 할 때야? 이리로 와요, 캐서린이 말했다. 메마르고 팍팍한 분위기가 사라진 어조였다. 이리 와요, 제발. 다시 착한 여자가 될게요. 나는 침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나는 침대로 다가가 그녀 곁에 앉아 키스했다. 당신은 나의 착한 여자야. 난 정말 당신의 여자예요. 식사를 마치고 나자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잠시 후엔 더 쾌활해졌고 곧 호텔방이 우리 집인 양 느껴졌다. 병실이 우리 집이었듯이 이 방도 우리 집이 되었다. 식사하는 동안 캐서린은 내 군복 상의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배고팠던 참이라 음식이 맛있었다. 우리는 카프리 한 병과 생 에스테프 한 병을 마셨다. 내가 거의 다 마셨지만 캐서린도 약간 마신 덕분에 기분이 더 좋아졌다. 저녁 식사로는 수플레 감자 요리, 도요새 요리, 피레드 마롱, 샐러드를 먹었고 후식으로는 자바이오네가 나왔다. 훌륭한 방이네요. 캐서린은 말했다. 아늑하기도 하고요. 밀라노에 있는 내내 이 방에 머물렀으면 좋았을걸. 좀 웃기는 방이야. 하지만 아늑하긴 하군. 죄악이란 멋지고 세련된 거예요. 캐서린은 말했다. 죄악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그쪽 방면에 일가견이 있나 봐요. 붉은 벨벳 천은 정말 세련됐네요. 죄악과 잘 어울려요. 거울들도 아주 매력적이고. 당신은 사랑스러운 여자야. 아침에 이런 방에서 깨어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쨌든 정말 훌륭한 방이에요. 나는 다시 생애 스태프를 술잔에 따랐다. 우리도 정말 죄악 비슷한 짓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캐서린은 말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너무 착하고 단순한 것 같아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정말 멋진 여자야. 난 단지 허기를 느낄 뿐이에요. 엄청난 허기를. 당신은 착하면서도 단순한 여자야. 나는 말했다. 착한 것은 잘 모르겠고 단순한 건 맞아요. 그걸 알아챈 사람은 당신뿐이죠.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데리고 카브르 호텔에 투숙할 수 있을까? 또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 생각하면서 오후를 보냈어. 장난 그만해요. 여기는 카브르 호텔이 아니잖아요. 아니지. 거기선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을걸? 언젠가 받아주겠죠.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의 차이가 거기 있었네요. 달링. 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전혀? 거의. 당신은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야. 나는 다시 와인을 술잔에 따랐다. 난 아주 단순한 여자예요. 캐서린은 말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 좀 이상한 여자 같았지? 약간 이상하긴 했어요. 머리가 돌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요.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와인은 위대한 거야. 나쁜 일을 모두 잊게 해주니 말이지. 좋은 것이긴 하죠. 캐서린은 말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술 때문에 심한 통풍을 앓았어요. 아버지가 계셔? 그럼요. 통풍 환자세요. 우리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은 가지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아버지가 안 계세요? 의붓 아버지가 있지. 내가 그분을 좋아하게 될까요?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니 이제는 그 어떤 것에도 흥미가 없어요. 당신과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요. 웨이터가 들어와 그릇을 가지고 나갔다. 잠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서 빗소리를 들었다. 저 아래 거리에서 자동차가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내 등 뒤에서 언제나 들리는 소리, 날개 달린 시간에 맞춰가 서둘러 다가오는 소리. 나는 중얼거렸다. 그 시를 알아요. 캐서린이 말했다. 마벌이 지은 시예요. 남자와 같이 살지 않으려 하는 여자에 대한 거죠. 내 머리는 또렷하고 냉철해져 있었다. 난 현실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다. 아이는 어디에서 나올 거야? 몰라요. 어디라도 가장 좋은 곳을 찾아야죠. 어떻게 준비할 거지? 최선을 다해야죠. 염려하지 마세요. 전쟁이 끝나기 전에 아이를 서너 더 낳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제 거의 가야 할 시간이야. 알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이제 그만 나가죠. 아니야.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까지 기분이 좋다가 갑자기 걱정하는군요. 걱정하지 않아. 편지는 얼마나 자주 보낼 거야? 매일 쓰죠. 당국이 편지를 검열하나요? 영어를 잘 모르니까 내용은 삭제하지 못해.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쓸게요. 하지만 너무 엉망으로 쓰지는 마. 약간 알아보기 힘들게 쓸게요. 이젠 일어날 시간인데. 좋아요, 달링. 이 좋은 집을 떠나기가 싫군.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일어서자고.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는 집에서 오랫동안 편안히 지내본 적이 없군요. 언젠가 그럴 날이 오겠지. 당신이 돌아올 땐 좋은 집을 마련해 둘게요. 어쩌면 곧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발에 가벼운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귓불 같은 곳이라도. 아니에요. 당신의 귓불은 온전히 두고 싶어요. 발은 안 그렇고? 발은 이미 부상 당했으니까. 달링, 이젠 정말 가야 해. 좋아요. 당신이 먼저 나가요.